예,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국세기본법, 징수법,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이렇게 기본법 분야에서 변경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 실무에 필요한 것들만 좀 뽑아서 이제 가져왔기 때문에 좀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납세자 보호 담당관의 직무가 확대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납세자 보호 담당관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배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실제 실무를 할 때 부당한 어떤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그분의 직무에 하나 좀 이제 명확하게 표시를 해준 게, 세무조사 중에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저 사람 바꿔주세요 또는 징계를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직무가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조사 중에 이런 어떤 그런 억울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납세자 보호관을 찾아서 또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찾아서 저희가 이런 이제 업무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보통 납세자 보호관이나 보호 담당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부서 검색을 해보면은 각 일선 세무서라든지 아니면 지방국세청에 보면은 이 담당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1층 세무서에 보면은 민원실이 있고 그 민원실 바로 옆에 이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이 있으니까 그런 데 찾아가서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실시 중에 이제 절차가 적법한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이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라 그래서, 요게 이제 납세자 보호 담당관의 직무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할 때도 모니터링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이거는 좀 또 특이한 건데, 일정 규모 이하, 굉장히 좀 이렇게 업종별로 매출액이 이제 1억 5천에서 6억 정도 이렇게 해놨는데, 요런 이제 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를 받을 때는 이 납세자 보호 담당관 입회도 할 수 있다. 보통은 이제 세무사가 이제 입회를 해서 의견을 진술하고 이제 많이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런 게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런 기능까지도 이제 직무 권한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런 것이 개정된 것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조세 불복 심판 사건을 할 때, 우리가 조세 심판원에다가 심판 사건을 이제 처리를 하고 있을 때 조세 심판 사건 조사서를 이제 사전을 열람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 조사서는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은 우리 세무사나 회계사와 같은 이제 세무대리인이 조세 심판 사건에 대해서 심판 청구서를 내면은 그와 관련해서 이제 국세청에서도 처분청 의견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우리 청구인이 세무사나 회계사가 다시 한번 답변서를 쓰게 되는데, 그럼 이걸 조합을 해서 이 담당하는 이제 조세 심판원의 공무원이 본인이 이제 의견서를 만들어요. 그 의견서를 보고서 조세 심판관분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이제 판결을 이제 내리는 건데, 그때 나와 있는 사전 사건 조사서, 우리 처분청의 주장과 청구인의 주장을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조사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열람을 해서 확인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내 주장이 반영이 됐는지 또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오해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심판관 회의를 하기 전에 이제 요약 서면을 제출하는데, 보통은 이 심판관 회의에 들어가는 요약 서면이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심판 사건 담당하는 공무원이, 조세 심판원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 이제 이걸 작성을 하는데, 이때 만약에 이 요약 서면을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관련된 의견을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신설로 되어 있지만, 사실 저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심판 사건 하다 보면 요약 서면 내라는 이제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가끔씩 이제 이 진행되는 오고 있었던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법제화해서 이제 명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이거는 이제 중요하게 바뀐 것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한번 신고를 했다가 경정 청구를 한다, 수정 신고를 한다,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이 경정 청구라는 거는 당초에 신고했던 세금을 더 줄이는, 즉 환급을 받는 이제 신청이 이제 경정 청구일 때고, 수정 신고는 당초에 신고한 내용을 더 늘려서 추가 세금 납부가 나오는 이제 경우를 이제 수정 신고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 경정 청구나 수정 신고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에 제출한 자만 이런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즉 무신고자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무신고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가 없고 무조건 기한 후 신고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기한 후 신고를 하면은 이 기한 후 신고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거는 그냥 정부에서 결정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된 게 이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한 후 신고 내용이 잘못되면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수정신고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종전에는 기한 내 제출한 자만 수정신고 경정청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고 그래서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도 요거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권리 이제 구제 쪽에서도 훨씬 더 좀 이렇게 그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가산세가 감면이 됩니다. 종전에는 1개월 이내 50%, 1개월에서 6개월 이내 20% 감면이 됐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개정된 부분에서는 1개월에서 3개월 이내 30% 감면, 조금 감면율이 더 높아지는 부분이 좀 생겼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아까 기한 후 신고보다 이 수정 신고 시 감면율 이제 그 조정되는 거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6개월 이내 수정 신고하면 50%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그대로 있는데 그보다 좀 더 일찍 수정 신고를 하면 1개월 이내는 90%가 감면이 돼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소신고 가산세 같은 경우는 10%잖아요. 부가세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법인세도 신고를 과소했다라고 하면은 과소신고 가산세가 10%인데 그거를 발견하고서 재빨리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90%가 감면되면 가산세율이 10%가 아니라 1%로 줄어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수정 신고하는 것을 좀 유도하는 그런 차원이 생길 수 있겠고요.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는 75% 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 높아진 감면율은 지금 2020년 1월 1일 이후 수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정 신고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이거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1월 달에 지난 이제 2020년 1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를 하고 하나 좀 이제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 신고를 했는데요. 바로 수정 신고를 하니까 바로 요 규정 50% 가산세 감면되는 규정을 적용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규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원래 1년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 6개월에서 1년 이내는 20%였는데 요것도 30%로 올라갔죠. 요 20%가 30%로 올라간 거. 그다음에 2년 이내는 10%였는데 요것도 이제 그 1년 6개월과 2년까지를 나눠서 20%, 10% 단계별로 이렇게 좀 복잡하죠. 그래서 그 이제 개정된 부분이 이제 납세자에게 우리 또 세무 실무하시는 실무자들에게 상당히 이제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금액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에 저희는 이렇게 좀 기간 계산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지니까 업무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오히려 더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셔서 수정 신고 때 가산세 감면에 잘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이 조정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2.1%가 1.8% 이렇게 감면, 이제 금리가 좀 낮아지면서 이렇게 조정이 됐죠. 이제 이게 달라지게 되면은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편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간주임대료도 이렇게 낮아지게 되죠. 그 이자율이. 이 부분은 이제 전년도에 이제 2019년 10월에 기준금리가 이렇게 좀 떨어지면서 그거를 반영을 한 건데, 사실 지금 이제 요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경기적인 부양 목적 때문에 기준금리를 한번 또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또 달라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연도 중엔 잘 안 바꾸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또 지켜볼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중 지금 거의 최저 금리를 이제 시대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 이자율도 조정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원래는 국세환급 가산금을 주면은 이제 1.8% 이자인데 자 우리가 불복을 제출을 했어요. 불복을 했는데 인용이 결정됐으면은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냈던 세금을 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조세심판원에서 불복을 인용을 했는데 그럼 그거를 환급해 주는 거는 다시 처분청인 세무서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인용 결정으로 또 40일이 지났다. 그리고서 지급을 하면은 그동안 납세자가 너무 이제 기다렸으니까 이자율이 1.5배로 이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환급을 해줘라. 이제 이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당연히 그거를 이제 서면으로 이제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세무조사 진행 중에 만약에 이런 어떤 상호합의 절차가 있거나 아니면 세법 해석 질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 결과 통지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일부 확정이 논란이 없는 거는 통지를 해주고 확정 있는 부분은 나중에 조금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 결과 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하나 보완돼서 새로 생긴 거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징수권 소멸시효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원래는 일반적인 소멸시효 5년짜리만 있었는데 징수권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5억 원 이상의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다 이렇게 좀 바꿔놨어요. 자, 근데 우리 개정된 부분에 보면
국세에서 가산세는 제외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요 개정 이제 세법 관련된 자료를 보면은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조금 제가 법조문 본문을 좀 해설을 드리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법조문에 지금 5억 원 이상이면 10년, 그 다음에 그 외에는 5년을 적용을 하는데 이때 있어서 요 금액 있죠? 요 금액을 산정할 때 가산세는 제외하고서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억 원 이냐 아니냐, 또 10년을 적용할 거냐, 5년 이냐를 적용할 거냐를 할 때는 요거는 이제 가산세를 제외하고서 생각해 본다. 이제 그런 의미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산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의 변경이 있는데 가산세가 언제 성립했느냐, 그 성립되는 거에 따라서 성립 확정 소멸이라고 하는 우리 납세 의무에서 그 이제 영향을 많이 이게 주게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판단하는 시기인데요. 이 성립 시기가 종전에는 가산할 국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일괄적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보면 세법상 가산세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가산세 종류가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만 적용을 하니까 세법을 적용하는데 좀 무리가 있어서 요걸 세분화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관련된 거는 신고기한 경과하는 때 성립이 된다. 그리고 납부지연 같은 경우는 법정 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경과하는 때마다 계속해서 성립을 해나간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생겼고요. 원천 납부 같은 경우는 이제 납부기한 경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거, 이 세 가지 열거되지 않는 거는 종전규정처럼 가산할 국세 납세 의무가 본세가 좀 성립할 때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세분화해서 규정을 좀 명확히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세를 본세로 한 농특세 이 부분도 시행식 연기된 거 그냥 참고만 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시송달이라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공시송달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납세 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무서에서 전달을 해줄 때 반드시 우편에 따라서 또는 그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달을 해주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사유죠. 국외 입고 송달이 불가능하다, 분명하지 않다, 또는 등기 우편 보냈는데 다시 반송이 됐다. 이렇게 되면요, 공시송달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시송달은 건 뭐냐면 세무서의 게시판에다가 그 납세 고지서나 이런 걸 붙여놓거나 아니면 송달한 서류의 내용을 홈페이지 같은 데서 공시를 해놓고 14일이 지나면은 그냥 요거를 송달이 되었다라고 보고서 송달의 이제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 공시송달인데, 자, 기존의 규정에 요거는 이제 그대로 있고요. 여기가 조금 바뀌는 거예요. 기존에는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수친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서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2번 찾아갔는데 없어요. 그러면 공시송달을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 규정이 2회 이상 방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세무공무원이 방문을 해서 띵동 했는데 없어요. 그랬더니 잠깐 밖에서 쉬다가 한 10분 있다가 또 띵동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2번 이상 방문했죠? 이러고 나서 이게 공시송달 사유다 이러면은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회 이상 방문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지금 보면은 처음 방문과 마지막 방문의 기간이 3일 이상이어야 된다. 한 번 갔다가 좀 이따 또 가보고서 2회 이상 방문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가보고 한 3일 정도 지났다가 다시 가보고 이렇게 2번 가보고서 없을 때만 그때만 공시송달을 하겠다. 그래서 조금 더 합리화라기보다는 좀 더 공시송달의 요건을 좀 이제 까다롭게 만들어준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확대되었다라고 그랬는데, 경정청구는 세금 납부한 거를 조금 더 줄이는 거죠. 줄이는 건데, 그 경정청구할 때는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분리과세 대상은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경정청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분리과세 대상 이자 소득이나 연금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경정청구권이 더 늘어난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중에 변경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이제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관어사업의 제한이에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낼 때 보면 구청 가서 허가받아야 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세금이 체납이 있으면은 이 관어사업을 이제 허가를 안 내줘요. 그래서 사업을 할 수가 없게. 체납이 됐으면 세금을 이제 다 납부를 해야만 사업을 이제 새로 낼 수가 있는 건데, 기존에는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을 하면은요, 관어사업 허가 취소를 할 때 이때 체납국세 세목이 제한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상속세를 체납을 했는데도 그냥 관어사업을 제한을 이제 걸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바뀐 게 우린 개정된 게 뭐냐면
그 체납국세 세목을 소득법인 부가가치세로 한정을 해가지고 그 체납자의 체납국세 부과이 원인이 되는 그 사업으로 환정해서 관호사업을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세금이 체납자다라는 것만 있으면은 이게 사업 관련된 세금이 아닌데 상속세든 양도소득세든 뭐 이런 세금을 체납했는데도 갑자기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거를 좀 개정을 해서 납세자의 권익을 좀 보장해주는 쪽으로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액 상급 체납자에 대한 감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감치, 우리가 일상적으로 쏘는 용어가 아니어서 잘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감치라는 건 뭐냐면은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거예요. 30일. 기존에는요, 세금을 안 냈다고 그래서 갑자기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세금을 고액 상습 체납을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게 뭐냐면 해봐야 이렇게 명단 공개였어요. 명단 공개 해봐야 창피하고 말면 되니까 그냥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악의적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가 있었다 그러면 유치장에 가두는 제도까지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갇히게 되느냐?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하고 2억 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 유치장에 갇힐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겠죠. 이러면 이제 걱정이 되니까 세금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잠깐 좀 생각해 보세요.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2억 이상인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서 무재산이어서 세금을 못 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국세청에서 너 돈 없어서 세금 체납하면은 감옥이라도 가둬야겠다. 몸으로 때워 이러면은 너무 슬플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무재산으로 인한 체납자는 동요건을 불충족이다. 즉 그때는 감치를 안 해요. 즉 뭐냐면 3회 이상 1년 이상 경과 2억 원 이상이고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안 냈을 때 그때만 갇힌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없는 사람은 세금 못 냈으니까 넌 돈이 없으니까 감옥이라도 들어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압류에 제한하는 게 그 압류 재산을 이제 매수를 하죠. 세금을 이제 체납하면은 국세청에서 재산을 압류를 합니다. 빨간 딱지 붙여서 이걸 공매라고 하는데 그걸 매각을 해서 공매를 할 때 자 이걸 잠깐 생각해 볼게요. 세무공무원이 자기가 가서 압류 딱지를 붙이고 자기가 그 공매에 참여해서 그 재산을 세무공무원이 가져간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압류된 재산을 매수 제한하는 게 해당 체납자랑 모든 세무공무원이 요거를 이제 제한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더 매각 재산을 평가한 감정인, 즉 감정평가사가 그 매각 재산을 감정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저거를 매수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은 압류재산 매수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거 먼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는 150만 원 미만의 소액금융재산이나 150만 원 미만의 급여가 있으면은 압류가 금지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올라갔고 150만 원이 최저임금이 아니죠. 훨씬 더 높죠.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은 185만 원으로 상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제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압류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개정이 되었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국세기본법, 징수법과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정된 내용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